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43살 이혼남 임재민입니다. 저는 결혼 11년째에 이혼했고 아직 초등학생인 아들 하나가 있죠. 제 나이 29살일 때 고등학교 동창인 지혁이의 소개로 1살 연상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잘 놀았던 와이프는 사실 술자리와 노래방을 좋아할 뿐 지저분한 이성 문제는 없었습니다. 연애할 당시에는 여자친구가 늦게 들어가는 것으로 다투기도 했지만 그 외에는 딱히 다른 문제는 없었죠. 항상 술자리에 함께하는 인원과 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곤 했습니다. 게다가 여자친구는 항상 다 놀고 결혼해야 잘 살 수 있다 했고 저는 그래도 거짓말은 시키지 않으니까 하며 이해했죠. 그렇게 저희는 10개월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여자친구를 영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여자친구가 저보다 1살 연상인 것도 싫어하셨지만 일단 여자친구를 소개해준 지혁이를 썩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지혁이가 학생 시절 사고를 치고 다닌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머니가 제 고교 시절 학업을 방해한 친구가 지혁이라고 여겼는지 항상 못마땅해 하셨죠. 그런 까닭에 어머니는 지혁이 소개로 만난 여자친구까지도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당사자가 좋으면 결혼하는 거라며 든든하게 제 편이 되어주셨죠. 결국 아버지가 어머니를 설득하는 데 도움을 주셨고 그렇게 해서 여자친구와 어렵사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는 기적과 같이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게 되었죠. 10달 뒤 우리의 소중한 아들 민우가 태어났고 저는 31살에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결혼 전 진짜 원 없이 놀았는지 결혼 후 아내와 엄마로서의 삶에 충실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순풍을 탄 듯 했지만 문제는 어머니와 아내의 관계가 순탄치 못하다는 거였습니다. 신혼집은 부모님 댁으로부터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죠.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살다 보면 서로 왕래하면서 어느 정도 마음을 누그러뜨릴 법도 한데 어머니와 아내의 사이는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어머니께 잘하려고 하긴 했죠. 하지만 어머니가 끊임없이 아내를 괴롭히더군요. 저도 이 점은 인정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어머니가 와이프를 소개해줬던 지혁이 부부까지 걸고 넘어졌는데요. 얌전치 못한 친구가 소개해준 여자가 어떻겠냐며 그렇게 질 떨어지는 며느리를 어디에 쓰겠냐고 못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굉장히 자주 와이프의 살림 솜씨를 트집 잡으셨습니다. 사실 살림을 오랫동안 하신 어머니 눈에는 며느리가 서툴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배우는 것이니 그냥 두라고 해도 어머니는 친정에서 대체 뭘 배워온 거냐며 와이프를 구박하곤 했죠. 게다가 저희 아이는 누가 봐도 와이프 판박이인데도 자꾸 외삼촌을 닮았다고 그렇게나 우겨대셨습니다. 듣다 못한 누나까지도 외삼촌이랑 민우가 어디가 닮았냐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와이프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런 시어머니로 인해서 마음을 많이 다쳤네요. 게다가 어머니는 육아에 대한 간섭까지 심하게 하셨습니다. 온종일 육아로 지친 아내가 가끔 아이의 이유식을 사서 먹일 때면 어머니는 그러면 못 쓴다고 애기 먹을 거는 무조건 집에서 손수 만들어야 하는 거라며 며느리를 나무랐죠. 그리고 와이프가 아이의 뒤통수를 예쁘게 만들어준다고 수시로 고개를 돌려주는데 어머니는 이런 아내를 만류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애기를 바로 눕혀놔야지 그렇게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고 며느리한테 잔소리를 하셨죠. 아내가 바로 눕혀두면 아이 뒤통수가 눌려서 두상이 밉게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어머니는 와이프의 말을 듣지 않고 되려 꾸중만 할 뿐이었죠. 어머니가 보기엔 초보 엄마인 와이프가 불안해 보여서 그러셨겠지만 와이프가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기에는 많이 힘들었을 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더군요. 와이프가 삐뚤게 나오자 어머니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고 그럴수록 와이프는 점점 어머니에 대한 감정만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 며느리한테 그만하셔라 하기도 했지만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더군요. 그렇다고 아내에게 무어라 하면 더 큰일이 나고요.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와이프와 어머니가 최대한 덜 만나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명절과 생신 외에는 고부가 마주치지 않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결혼 6년 동안 두 사람의 감정의 골만 더 깊어졌는지 서로 앙숙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를 포함 가족들의 고민은 날로만 깊어졌죠.
그러던 어느 어머니 생신에 온 가족이 모여 외식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하던 어머니가 또 와이프한테 트집을 잡더군요. 며느리가 있으면 뭐 해? 생일날 미역국 한번 못 얻어먹는 걸. 그러자 와이프는 그런 어머니를 흘깃 보더니 그러게요. 어머니가 저한테 잘하셨으면 며느리가 해준 미역국을 얻어 드셨을 텐데요. 아들이랑 딸한테 꼭 좀 끓여달라고 하세요. 하며 받아쳐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기분이 상하셨는지 숟가락으로 밥이 나온 돌솥을 박박 긁으며 며느리가 싸가지 없다고 작게 중얼중얼거리시더군요. 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와이프 역시 질세라 수저를 딱 소리나게 내려놓고는 있을 때 잘하라는 말도 있는데 왜 저러시나 몰라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런 뒤끝있는 말이 오가며 신경전을 벌이게 되자 어머니는 결국 분통이 터졌는지 내가 며느리 때문에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며 오죽 내가 우스우면 생일날까지 저러냐고 저걸 제대로 된 며느리라고 하겠냐 하시며 화를 마구 토해내셨죠. 하지만 와이프도 끝까지 내가 뭘 어쨌다고 또 욕을 먹고 있냐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저와 아버지가 나서서 둘 사이를 말렸습니다. 누나 또한 둘에게 한 소리 했죠. 둘 다 진짜 똑같아. 옳게. 넌 나이 먹은 노친네한테 그러고 싶니? 그리고 엄마도 제발 그만 시비 걸어. 둘 다 왜 그래 진짜. 누나까지 한 소리를 하자 와이프는 아이를 데리고 돌아가 버렸네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와이프와 크게 싸웠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머니 좀 그냥 봐주면 안 돼? 꼭 그렇게까지 말대꾸를 해야 했어? 난 그러려고 하는데 꼭 어머니가 나한테 시비를 걸잖아. 거기다 대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건데? 어머니는 날 며느리로서 존중하지 않는데 난 어머니를 존중해야 하는 거야? 아내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었죠. 나도 이제 할 만큼 했어. 나 이제 어머니 안 봐. 절대 안 봐. 당신이랑 민우만 가. 난 이제 됐으니까. 결국 그날 이후 어머니와 와이프는 서로를 안 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어느덧 7년이 지났죠. 그리고 여전히 고부 갈등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심해졌죠. 가족 행사할 때도 어머니가 오신다 하면 와이프가 안 갔고요. 또 와이프가 간다 하면 어머니가 안 오셨습니다. 마치 외나무다리에서 만날 원수라도 되는 듯 와이프와 어머니는 서로를 철저하게 피하기만 했죠. 그리고 1년이 더 지나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와이프는 한동안 아이 뒷바라지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1, 2학년 내내 아이를 쫓아다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3학년이 되고부터는 하교 후 학원을 갔다 집에 오더군요. 그러다 보니 와이프에게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어느 날 저에게 이제 일을 해볼까 한다며 말을 꺼내더군요. 저는 그런 와이프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사실 저희는 남들보다 넉넉하게 시작하지는 못했거든요. 양가 형편이 고만고만했기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데다 아이가 커갈수록 외벌이가 버겁긴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와이프는 화장품 방문 판매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 판매가 많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저를 말이 방문 판매지 대부분이 아는 지인들한테 팔게 되는 거라며 안심시키더군요.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와이프가 너무도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게 되었죠. 이런 상황이 와이프에게도 안정을 주었는지 다가오는 설 명절에 와이프도 함께 부모님 댁에 가겠다 하더군요. 그렇게 4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역시 4년 만에 본 며느리가 반가웠는지 잘해주시더군요. 전 갑작스런 고부간의 화해 모드에 다소 의아하긴 했지만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서야 이런 분위기를 찾게 되니 아버지께서도 무척 즐거워하셨죠. 그리고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고 온 누나 역시 처음 보는 다정한 고부를 신기해하다가 둘이 약 먹었냐고 안 하던 짓 하면 큰일 난다며 놀려댔습니다. 그렇게 그 해의 설 명절은 화기애애하게 보냈네요. 그리고 이후에도 어머니와 와이프 사이는 좋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어머니와 뭐 하기로 했다던지 어머니랑 어디 가기로 했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더군요. 전 어머니와 와이프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무서울 정도였죠. 하지만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머니가 요즘 며느리 칭찬을 많이 하신다며 드디어 고부관계가 좋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지난 10년에 비하면 정말 좋은 상황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화목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지내던 어느 여름, 아버지 생신이 다가왔죠. 와이프가 어머니와 같이 이번 주말에 부모님 댁에서 생신상을 직접 차린다 했습니다.
와이프가 어머니와 같이 이번 주말에 부모님 댁에서 생신상을 직접 차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침 일찍 부모님 댁으로 갔죠.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던 어머니와 와이프가 조금 실랑이를 벌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와이프에게 양파 이건 얇게 요 정도 크기로 썰어라. 예. 버섯은 반달 모양으로 썰어야지. 당근은 더 얇게 썰어라. 하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시더군요. 그러자 와이프가 그걸 또 다 받아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양파는 볶으면 수분이 빠져서 이거보다 크게 썰어야 해요. 버섯은 결 따라 길게 찢어야죠. 당근도 볶으면 더 얇아지는데 이렇게 썰으면 식감이 없잖아요.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내내 티격태격 하더니 급기야 어머니가 와이프에게 버럭 짜증을 냈습니다. 예, 넌 어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뭔 말이 그렇게 많냐? 아무렴 내가 너보다 잡채를 1000번은 더 만들었을 건데 시애미 말이 말 같지가 않은 거냐? 그러자 와이프 역시 지지 않았죠. 어머님, 아닌 건 아니라고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시는 건데요? 다시 시작된 갈등에 다른 가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신경전으로 인해 아버지의 생일상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위태로운 분위기 속에 차려졌고 그렇게 무거운 상태로 아버지의 생신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시 예전의 살벌한 고부관계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다들 걱정이 많아졌죠. 하지만 다행히도 아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어머니와 놀러 다니기도 하고 만나서 식사도 한다 하더군요. 여전히 잘 지내는 어머니와 아내를 보니 그날 일은 별거 아니었나 보다 하고 안심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 추석이 되었죠. 명절 전날 차례 지낼 준비를 하러 가려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또 안 가겠다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왜? 당신 요즘 어머니랑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아 몰라.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하지만 와이프가 갑자기 가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던 저는 와이프에게 말했죠. 어머니는 당신 오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 그냥 같이 가자. 하지만 아내는 계속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결국 저는 아이와 둘이 부모님 댁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와이프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말았죠. 저에게 와이프 하나 제대로 간수도 못하는 놈이라고 소리를 지르시던 어머니는 급기야 그 자리에서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는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어머니의 돌발 행동에 아버지와 저는 당황했죠. 그런데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와이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빨리 집으로 와! 어머니 이거 놓으세요! 아내의 비명과 함께 어머니의 고함 소리까지 들렸고 전 무언가 사단이 나도 단단히 났음을 깨달았죠. 그래서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어머니와 와이프가 서로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싸우고 있더군요. 이런 난리통도 없겠다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서로 뒤엉켜 격렬하게 몸싸움 중인 둘을 간신히 떼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대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 전현이랑 당장 이혼해라. 저거 바람났어. 그 말을 들은 와이프 역시 이에 질세라. 아이고 참 기가 막히네요. 뭐 묻은 거 나무란다더니 어머니는 깨끗하신가 봐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실까? 하고 소리치더군요.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저는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거 다른 남자랑 부둥켜 안고 모텔에 들어가는 거 내가 다 봤다고 하며 소리를 지르셨고 와이프는 그러는 어머니는 모텔에서 다른 남자랑 끌어안고 나오다가 본 거잖아요 하며 똑같이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자 어머니가 와이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년이 뭘 잘했다고 하겠어?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죠. 일단 저는 다시 둘을 떼어놓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도 같이 들으셔야 할 것 같더군요. 몇 분 뒤 아버지가 오시고 아내와 어머니가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있던 저는 기가 막힌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생생하게 체험했네요. 그러니까 아내는 지난해 가을부터 그 회사 팀장인지 뭔지 하고 바람이 났고 어머니 역시 산악회 동료와 바람이 났다는데요. 근데 설 명절 전 어느 날 무슨 운명의 장난인 건지 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던 어머니와 팀장놈이랑 모텔에 들어가던 와이프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다는 겁니다. 와이프를 보자마자 달려드는 어머니를 말리며 와이프가 동맹을 제안했다네요. 서로 이 사실을 비밀로 하자면서 어머니의 알리바이는 자기가 대신 다 만들어주겠다 했고 어머니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여기저기 망신당하는 것보다는 바람도 피우면서 평화도 유지할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이다 싶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앙숙고부의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2월 설날까지만 해도 둘의 동맹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와이프와 어머니 사이가 좋았고 분위기 좋은 명절을 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서로를 팔아가며 신나게 각자의 바람을 즐긴 사이좋은 고부동맹은 몇 달 뒤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아버지 생신 전에 어머니가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어머니는 와이프에게 그 남자와 헤어지라고 계속 압박을 했다 하네요.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와이프가 절대 아니었고 와이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시아버지께 다 알리고 자폭하는 수가 있다고 시어머니를 협박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 생신상을 차리면서 그렇게나 둘이 싸워댄 거죠. 그러나 와이프는 계속해서 어머니 핑계를 대며 그 팀장놈과 놀아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당장 그놈이랑 헤어지지 않으면 모두에게 말하겠다며 협박을 했다네요. 결국 와이프는 어머니의 협박 때문에 그 팀장놈과 헤어지기는 했지만 앙금이 남았고 둘은 다시 앙숙이 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아버지도 저도 충격이 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죠.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를 두고 집으로 가셨고 저 역시 간단히 짐을 챙겨 아이와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누나가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 누나 역시 황당하긴 마찬가지였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기가 막혀 진짜. 아버지,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그리고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 이혼할래요. 아버지도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기가 찼던 누나는 분통이 터진다는 듯 말했죠. 둘 다 미친 거 아니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고부간의 불륜 동맹이나 맺어? 누나의 말에 그저 참담한 기분이 들더군요. 무어라 할 말도 없고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누나는 도무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둘 다 뜯어놓고 싶은데 엄마를 팰 수는 없고 민호 엄마만 때리자니 그건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니? 하더군요. 가슴이 답답한 건 마찬가지였을 아버지가 누나에게 이만 가보라고 하셨고 일단은 아버지도 저도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버지는 고심 끝에 결심하셨는지 엄마를 가장 깔끔하게 이 집에서 내보내는 방법을 찾아봐달라고 부탁하셨죠. 어차피 저 역시 찾아야 하니 같이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저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죠. 저와 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마저 어이없어 하더군요. 하지만 이혼 사유는 충분한데 법정에서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보니 협의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재산 분할을 해줘야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집에 아직 대출이 대부분이라 나눌 재산도 거의 없지만 아버지 집은 대출이 없었죠.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 그 집을 나누자고 할 수 있다며 재산 분할이라는 건 개인 명의의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라며 빚까지도 포함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지저분한 방법이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받았죠. 그리고 아내의 회사에 그 팀장놈과의 불륜에 대해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아내는 그곳에서 잘리게 되었고요. 뭐 그 지점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다 하네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매형과 누나에게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형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네요. 그리고 아버지는 엄마에게 이혼을 요구하셨고 저도 와이프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엄마도 와이프도 순순히 이혼하겠다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재산 분할은 없다고 하면서 남아있는 대출 내역과 현재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생활비를 줄 수도 없고 아이도 맡길 수 없으니 네 발로 나가라 했죠. 그렇게 저는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어머니가 잠깐씩 바람을 피워온 사실을 알고 계셨다 하네요. 그래서 직접 미행하신 적도 있고 사람도 붙여봤는데 그렇게 조금씩 모아둔 자료가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이혼 소송이 시작되니 어머니에게는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자료만 내게 생긴 어머니는 그렇게 아버지에게 쫓겨나고 말았죠. 그리고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와이프 역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버티느냐의 문제였을 뿐이죠.
제가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 집에만 있어야 했던 와이프는 결국 3달 만에 이혼을 하겠다고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재산 분할할 건 없었고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없는 와이프에게 아이 양육비는 못 받을 것 같지만 전 그것까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네요. 이혼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그렇게 아버지도 저도 무사히 이혼했고 저는 대출받았던 금액을 모두 갚기 위해 제가 살던 집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들어왔죠. 민우는 이제 제법 커서 손갈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누나가 한 번씩 아이를 챙겨주곤 하네요. 저 역시 퇴근 후 그리고 주말마다 아이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살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가 일주일에 2번 오시죠. 그렇게 집안은 아무 일 없이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남자 셋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아직 초등학생인 아들이 갑작스러운 엄마와 할머니의 부재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할아버지와 노는 재미에 푹 빠져 있더군요. 저희 3대 부자는 그렇게 매일매일의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52세에 장성한 자녀 셋을 둔 주부 안희영입니다. 현재 23살의 큰아들과 20살의 둘째 아들, 그리고 아직 18살인 딸이 있죠. 남편은 58세로 저와는 6살 차이가 납니다. 저와 남편은 소개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 시절 남편은 호감형 외모였고 키도 그렇고 덩치도 꽤나 괜찮았거든요. 무엇보다 호탕한 성격으로 밝고 유쾌한 분위기에 데이트를 주도했기에 저는 남편의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에게는 저와 잘 맞지 않는 점이 하나 있었죠. 그 하나가 결국 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게 되었지만요. 그것은 바로 남편의 성욕이었습니다. 원체 성욕이 너무나도 강했던 남편이었는데 저는 그게 좋기보다는 상당히 힘들었죠. 특히나 남편은 제가 받아줄 때까지 계속해서 조르는 타입이었기에 애들이 어릴 때는 정말 도망가고 싶을 정도였네요. 어쩔 때는 한 대 때리고 싶었죠.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한동안 어린애들 돌보느라 체력이 심하게 떨어진 나머지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싶을 정도로 몸이 피곤했는데 이런 제 입장을 모르는 남편은 막무가내로 덤볐으니까요. 그러다가 결국 계획에도 없던 셋째가 생겼을 때는 막막함에 한숨만 푹 나오더군요. 막상 태어난 예쁜 셋째를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좋긴 했지만 말이죠. 결국 셋째를 낳고 나서 남편이 정관 수술을 했는데 오히려 남편은 그 이후 더 자주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남편 역시 나이가 들면 성욕이 감퇴할 거라고 기대했건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더군요. 혹시라도 제가 주변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다 한들 되려 다들 넌 좋겠다 라며 놀려대기에 바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한눈 팔지 않고 부인한테 덤비는 게 어디야 싶었기에 저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다 하고 생각했죠. 툭탁대며 싸우기도 했지만 금세 마음 풀면서 넘어갈 수 있는 금술 좋은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남편이 퇴직하게 되자 집안의 경제적인 사정이 불안정해지게 되면서 저 역시 간간히 아르바이트도 하게 되었죠. 남편은 퇴직 후 인근 상가에서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개업한 가게는 어려운 경기 탓에 생각만큼 장사가 잘 되질 않았죠. 그래서 남편은 의기소침해진 건지 언젠가부터 저에게 관계 요구를 덜 하더군요. 이제는 남편의 나이도 나이인지라 환갑이 다가오니 이제야 조금씩 성욕이 감퇴하나 보다 하고 전 그렇게 결론 짓고 말았네요.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는 일주일에 3-4번 했다면 지금은 한 달에 3-4번으로 그 빈도수만 줄었을 뿐 다른 문제는 없었거든요. 관계의 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집에서 하는 모습도 평소와 다를 것이 없는 남편이었기에 저는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이려니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성욕이 줄어든 것이 내심 편하기도 했고 빠듯한 형편으로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친하게 지내는 언니로부터 호출이 왔습니다. 그 언니는 제가 한 번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옷가게의 사장님으로 남편 가게 주변 상권을 꽉 잡고 있는 분이죠. 언니가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저를 불러
일을 도와달라고 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가게 차릴 때 가게 자리도 같이 봐주곤 했던 언니는 제가 일을 도와주면 넉넉하게 일당도 챙겨주곤 했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속 이야기를 나눌 만큼 친한 사이가 되었네요. 하지만 그날 저를 부른 언니는 무척이나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요즘 남편이랑은 어때? 뭐 그냥 저냥 잘 지내지. 언니네도 잘 지내죠? 뭐 우리도 맨날 똑같지. 술 좋아하는 서방 단속하면서 사는 거지 뭐. 제깍제깍 안 들어오면 한 번씩 푸닥거리 해주고. 그럼 또 한동안은 괜찮잖아. 그래서 남편 단속을 해야 하는 거야. 남편은 집에는 잘 들어오지? 언니의 뜬금없는 이야기에 조금 의아했습니다. 응, 잘 들어오지. 근데 갑자기 왜 이래? 한참 뜸을 들이던 언니는 제 눈치를 보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게 있잖아. 혹시 모르니까 남편 확인 좀 해봐. 나도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도 자기한테 알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답답해 죽겠네. 뭔 말을 들었는데요? 그게 실은 말이야. 자기 남편이 거기 백반집 사장이랑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 에이, 그냥 확인만 해보라고. 알아봐서 나쁠 건 없잖아, 응? 언니의 말이 좋게 들릴 리는 없었지만 허튼 소리를 할 사람은 아니었기에 한번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는 사이 휴대폰을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군요. 전 다음날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언니, 애들 아빠 휴대폰에 아무것도 없는데? 확실한 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말이에요? 그러자 언니는 알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이쪽에는 벌써 소문이 파다해. 그 식당 사장 남편이 저쪽에서 사진관 하거든? 그 남편은 이미 다 알고 있다던데? 저는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상인들 사이에까지 소문이 퍼질 정도면 틀림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심장이 철렁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실히 알아보고자 남편의 핸드폰 가게를 몰래 염탐해 보았죠. 2시쯤 남편은 느지막이 점심을 먹으러 문제의 그 식당으로 가더군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남편이 나오는 데까지 무려 2시간이 넘게 걸렸죠. 도대체 왜? 하는 생각으로 그 건물을 훑어보니 맨 위층에 떡하니 모텔이 있었더군요. 여기서부터 전 불안했습니다. 설마? 남편이 진짜 그 식당 여자랑 바람난 건가? 그런 불길한 예감으로 며칠을 전전긍긍대다가 결국 그 여자의 남편이 운영한다는 사진관으로 직접 찾아가게 되었네요. 제가 누구인지 말하고 몇 가지 질문을 했음에도 그 여자의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려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몇 번이고 부탁하면서 그를 설득했습니다. 사장님, 제 입장도 좀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제발 아시는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저의 간곡한 부탁에 그 여자의 남편은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둘이 좀 가까이 지내는 줄 알았는데 언젠가부터 둘이 바람난 눈치예요. 사진관 사장님은 최근 어려워진 경기로 인해 힘들었던 데다가 무엇보다 스트레스로 극도의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기에 언젠가부터 아내의 관계 요구를 채워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집안 불화가 되었다고요. 식당 사장이 이러다가 나 바람이라도 나면 어쩔 거냐며 협박을 했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러라고 했다네요. 식당의 살림에 바쁜 사람이니 설마 진짜로 뭔 일이 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둘이 바람을 피우는 건 확실해요. 그 건물 위에 있는 모텔로 주로 자주 다니더군요. 그러면서 사진관 사장은 저에게 미안하다 말했습니다.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사모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년놈들 잘못이지 사장님이 왜 죄송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사진관 사장은 상당히 위축된 듯 보이더군요. 마치 세상만사가 다 자기 잘못이라는 듯 본인 탓을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자의 남편처럼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눈 감아줄 순 없었죠. 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우선 증거를 모아야겠다는 생각에 작은 것부터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비록 남편의 휴대폰에서 얻은 것은 없었지만 남편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모르는 또 다른 휴대폰이 있을 수도 있겠더군요. 저는 남편 매장 맞은편에서 매장을 주시하고 있다가
남편이 잠시 화장실을 가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급했는지 가게 문을 잠궈두지는 않았더군요. 가게로 들어간 저는 남편의 또 다른 핸드폰이 있는지 뒤지기 시작했죠. 탁자 주변을 샅샅이 살피던 중 2칸짜리 서랍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지 서랍을 살짝 열어놓고 간 덕에 전 바로 그 서랍을 열어 남편의 또 다른 휴대폰을 찾아낼 수가 있었죠. 하지만 휴대폰 잠금 패턴을 몰라서 낑낑대는데 화면이 번쩍거리면서 메시지가 화면에 고스란히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 덕에 화면에 뜬 몇 통의 연이은 메시지를 볼 수 있었죠. 모텔 잡아놨어. 몇 시? 오늘도 2시에 올 거지? 오늘 완전 흥분 상태야. 기대해. 그것만으로도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죠. 저는 화면에 뜬 메시지를 지켜보다가 남편이 돌아올 것 같아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가지 더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고자 남편의 점심 식사 시간 이후 행적을 따라가 보기도 했죠. 남편은 아니나 다를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슬쩍슬쩍 여자를 만진다든지 과장된 몸짓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식사 후 뒷문으로 나온 둘은 각자 다른 비상구를 통해 모텔로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제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자니 남편에 대한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남편을 몰래 쫓아다녔는데 심지어 이번에는 건물 내 외진 계단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그곳에서 더러운 짓을 하더군요. 계단 밑에 뒷구석에서 몰래 이 짓거리를 엿보고 있는 제 마음은 당장이라도 쫓아가 그 둘을 떼어놓고 싶었지만 피가 나올 정도로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가로등이 없는 인적 드문 장소에 차를 대놓고 한참을 이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한껏 자세를 낮춘 채 남편의 차 뒤쪽으로 조용히 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웬 역겨운 소리가 차 안에서 새어나오더군요. 충분히 확인도 했고 사진도 여러 장 남긴 데다가 블랙박스까지 있으니 이제 이 짓을 멈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죠. 저는 일단 남편을 잡았습니다. 차분히 말하려 했지만 남편을 보는 순간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더군요.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조강지처를 두고 딴 여자랑 뒹굴 수가 있어?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하지만 남편은 제 말에 꿈쩍도 하지 않고 귓등으로 흘려버리더군요. 바람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질 못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그래? 집구석에 있으면서 남편 의심이나 하고 아주 그냥 잡아먹겠다.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기는커녕 의심이라며 큰 소리치는 남편에게 저는 당장 이혼하자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의심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상가에 소문이 파다해. 내가 정말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너 같은 사람이랑 더는 못 살아. 이혼해. 제가 이혼 소리를 꺼내자마자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려는지 작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방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저는 작은 방을 향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소송을 한다 해도 외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휴대폰에서는 건질 수 있는 게 없었죠. 마치 모든 흔적을 지운 듯 깨끗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들 역시 아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기에 증거로 내밀기엔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남편 자동차에 있던 블랙박스는 안타깝게도 화면이 없이 소리만 나오더군요. 모든 것이 법적인 증거물로는 불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간녀와 이야기를 해서 그 근거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죠. 다음날 상간녀의 식당으로 찾아간 저는 그녀와 단판을 짓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간녀가 말하는 변명이라도 들어보고자 침착하고자 노력했네요. 상간녀는 저를 보자 누구인지 바로 알아챘고 직원을 내보낸 후 저를 구석진 테이블로 안내하더군요. 그리고 제 앞에 앉아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를 먼저 꼬신 건 사장님이에요. 처음에 사장님이 휴대폰 매장을 오픈하시고 저희 음식이 입맛에 잘 맞았는지 자주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가한 시간에 오시면 과일이라도 하나 더 내드렸죠. 사장님은 주로 느지막한 시간에 점심을 먹으러 오시다 보니까 한가한 시간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장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친해졌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어떤 사람인지, 젊은 부부는 어떤지 뭐 그런 거 물어보시고 제 남편은 복받은 것 같다면서 칭찬하시고 그럼 그냥 친하게 지내면 되지 남의 집 남편이랑 잠은 왜 잡니까? 상간녀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고 있자니
그 내용이 심히 거슬린 저는 상간녀의 말을 툭 잘라버렸습니다. 상간녀는 그런 제 속에 염장 지르듯 말을 이어가더군요. 처음엔 서로 힘든 이야기 하다 그랬어요. 영업 끝나고 마감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오셨더라고요. 단골 사장님이니까 그냥 보낼 수는 없어서 식사 준비를 해드렸죠. 그런데 사장님이 소주도 한 병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혼자 반주하는 그 모습이 좀 안쓰러워 보여서 안주거리 좀 만들어드렸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걱정이라고 월세나 제대로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시는데 저도 사정이 비슷하다 보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술 마시고 서로 술김에 속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아무리 남편이 먼저 꼬셨다고는 하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데 딱 그런 꼴이었으니 듣고 있기가 심히 거북하더군요. 게다가 이어지는 말들은 가관이었습니다. 상간녀의 말에 의하면 남편처럼 상간녀도 역시 성욕이 왕성했던지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 남편에게서는 만족한 적이 없었다네요. 근데 그날 둘이 술을 처먹다가 각자의 부부에게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파트너가 된 거라 합디다. 내내 이야기를 듣고도 어이가 없어 가만히 있는 제 속을 그녀는 끝끝내 뒤집더군요. 저도 그렇지만 사장님도 서로의 배우자가 만족시켜줬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면서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마지막으로 한다는 변명이 배우자 탓이라뇨. 전 마침내 인내심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이것들이 적반하장도 입은 수지 뭐가 어쩌고 저째? 결국 전 그 여자의 머리를 대차게 내리쳤습니다. 그래도 저는 분이 안 풀렸고 그 여자의 머리채를 확 낚아채듯 잡아 올렸죠. 그러자 그 여자는 미친 듯이 소리 질렀습니다. 야, 이거 놔! 돌았어? 돌았냐고! 그 여자의 말에 저는 더욱 광분했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외쳤습니다. 그래 이년아, 너 때문에 돌았다. 어쩔래? 저는 그 외침과 함께 식당 안에 있는 휴지통이며 물컵 같은 온갖 잡동사니들을 사방으로 집어 던졌고 저를 붙잡는 상간녀를 피해 식당 벽에 붙어있는 메뉴판이나 광고 등을 다 떼어버렸죠. 그리고 물통을 들어 그 여자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시원하게 물벼락을 맞은 상간녀는 화가 난 듯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그년도 저도 서로 질세라 밀어대면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뜯기도 하다가 바닥을 뒹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겨루기를 하다가 식탁이 밀리면서 수저통이 쏟아졌고 그걸 주워 그년한테 마구잡이로 던지기도 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달려왔지만 아무도 우리를 말릴 수는 없었죠. 정신 나간 상간녀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구원의 기회로 받아들였는지 저를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도발하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쓸데없는 데만 힘이 넘치니까 남편한테 미움받는 거야. 남편한테 그 힘의 반이나 써보시던지. 잠시 진정했던 저는 그 여자의 도발에 참지 못하고 다시 달려들었죠. 야, 이 미친년아, 어디 남의 남자를 넘봐! 저의 미칠 듯한 외침에 그 여자도 질세라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어디 계속 해봐. 그런다고 네 남편이 돌아올 것 같냐? 그 여자의 막장급의 막말에 전 마구잡이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정신없이 쥐업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신고로 도착한 경찰에 의해 그 여자와 저는 경찰서로 끌려갔죠. 경찰서에서는 저에게 합의를 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기는 죽기보다 싫더군요. 내가 왜? 누구 좋으라고 합의해야 하는 건데? 결국 저는 담당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전 합의할 생각이 없어요. 더 패줬어야 했다고요. 그년이 내 남편이랑 바람난 년이라고요. 그렇게 저는 합의를 하지 않고 버텼고 결국 저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건 기물파손의 특수폭행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물통, 숟가락 등을 이것저것을 상간녀에게 던졌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저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실컷 두들겨 패줬으니 300만 원? 그래, 낸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더군요. 벌금에 이어 선고유예를 받게 된 것이죠. 상간녀와의 싸움이라는 점과 전과가 없다는 것, 그리고 재범률이 낮다는 것이 참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이 사건에 대해 별 탈 없이 넘어갈 수 있었네요. 결국 저는 상간녀를 속 시원하게 팼고 합의는 안 했으니 합의금도 없고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선고유예이므로 최종적으로 낼 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편과 이혼했죠.
자식들이 더 이혼하라고 성화이기도 했고요. 남편에게 있었던 재산의 절반, 그리고 위자료 1,500만 원 및 막내딸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네요. 자식들은 당연히 아빠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일 만큼 아빠에 대해 실망감이 엄청나게 컸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가게 인근은 물론 근처 동네에까지도 소문이 쫙 났기에 상간녀 식당은 물론 남편의 휴대폰 매장 역시 망해버리고 말았네요. 특히 상간녀는 권리금조차 받지 못한 채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 상간녀 부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둘이서 잘 살건 말건 이제는 더 이상 관심도 상관도 없고요. 이혼 후 저는 세 자녀들과 함께 북적거리는 화목한 가정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행은 정당화될 수는 없으니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아무리 절박하고 힘들다고 한들 어떤 상황에서도 폭행 자체는 결코 합리화시킬 수가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름지기 부부가 함께 살려면 배우자 간의 존중을 바탕으로 한 책임감이 매우 중요하더군요. 아무리 배우자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해도 모든 게 100% 마음에 들어서 사는 부부는 찾기 힘들겠죠. 서로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도 부족한 건 서로가 이해해주고 또 채워줄 때야말로 부부 사이에 책임을 다하며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이길 수 없어 이혼하게 되었죠. 지금부터 제 아내의 만행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전 50세에 딸 하나 둔 남자입니다. 국내 대기업을 다니는 저는 40대 중반 조금 이르게 임원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죠.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느라 남들보다 조금 늦은 결혼을 했고 그렇게 늦게 아이를 가졌기에 외동인 딸은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제 아버지도 또한 대기업 임원까지 지내셨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지만 아버지 덕에 귀부인같이 부유한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 퇴직 전까지 어머니도 운전기사가 딸린 차를 타고 다니셨네요. 그래서 아버지 퇴직 후 어머니는 뒤늦게 운전을 배우시느라고 고생하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저와 같은 이사나 상무급 임원에게는 운전기사가 따로 나오진 않네요. 그래도 우리 가족은 유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 역시 어머니만큼은 아니지만 남들이 보기엔 귀부인 같아 보이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요즘은 바쁜 삶이지만 가족 모두가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할 뿐이죠. 우리 가족은 불과 2년 전에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클라리넷의 소질이 있던 딸의 본격적인 교육을 위해 정든 동네를 떠나 이 동네로 이사한 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아래층 할머니와 가벼운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층에 산다고 하니 할머니가 묻더군요. 위층이면 2403호에 사는 거죠? 할머니의 그 물음에 저는 아니요, 전 2404호에 삽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할머니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 아리송해하며 말하더군요. 거기 남편분이 어려 보이는데 아니었네요? 그 말인즉 할머니는 제 아내의 얼굴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아닌 다른 남자를 아내의 남편으로 생각했다는 의미였죠. 저는 할머니의 그 말에 조금 당황했지만 일단은 동네에 괜히 이상한 소문이라도 날까 싶어 침착하게 둘러댔습니다. 아무래도 제 동생과 착각하신 것 같네요. 그러자 할머니는 그래도 무언가 꺼림직한 게 있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을 흐리더군요. 동생? 그 대화를 끝으로 할머니는 곧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반응으로 인해 아내에게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걸 짐작하게 되었죠. 비록 할머니에게는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아내에 대한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꽤 늦은 시간에나 귀가하는 저였기 때문에 아내가 뭘 하고 지내는 건지 도통 제대로 알 턱이 없었죠. 저는 평일에는 대부분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골프다 뭐다 바쁘기 때문에 막상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안 사정을 잘 모르는 저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결국 뒷조사하는 사람을 아내에게 붙였죠. 그런데 설마 했건만 아내에게 정말 다른 남자가 있더군요. 아내를 뒷조사하던 사람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아내의 사진을 저에게 보내왔으니 말이죠. 그 대상은 바로 얼마 전부터 딸의 개인 교습을 해주는 선생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할머니가 그때 왜 의아해 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게다가 이미 소문은 어느 정도 퍼진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위해 지하 주차장을 가로질러 가던 중 동네 주민 몇 명이 삼삼오오 모여 쑥덕거리고 있더군요. 세상에나 글쎄 2404호 엄마 있잖아. 그 음악한다는 집. 그 여자 바람났대. 그 아랫집 할머니가 2404호 여자랑 웬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부둥켜 안고 뽀뽀하는 걸 다 봤다잖아. 근데 그게 그 집 남편이 아니래. 함께 있던 사람들이 남사스러워 하더군요. 지나가면서 그 소리를 들은 저는 너무 민망한 나머지 재빨리 차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저는 내내 제가 두 귀로 분명하게 들은 그 이야기가 귓가에 맴돌아 괴롭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에 의하면 딸아이 수업 끝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아내와 상간남 둘이 끌어안고 애정 행각을 벌이다가 아래층 할머니에게 목격된 거더군요. 할머니는 처음에 모르고 그 남자를 아내의 남편으로 오해했지만 저와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2404호 여자가 바람난 거라는 소리까지 나오게 된 거였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뒷조사하는 사람이 저에게 보내준 아내와 개인 교습 선생 사이에 근거가 되어줄 정황이 담긴 사진들을 보니 아내가 과외 선생과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로 대놓고 바람을 피웠다는 게 명확해졌죠. 그 아내의 사진들 중에서는 아내가 개인 교습 선생과 함께 손을 잡고 음악회를 가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만 봐도 전 단번에 아내가 이놈한테 내가 쥐어준 카드로 값비싼 데이트를 누렸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더군요. 게다가 아내가 그 개인 교습 선생놈이랑 음악회가 끝나고 난 뒤 둘이 분위기를 잡으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힌 사진까지도 전 모두 보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준 카드의 지출 내역이란 내역은 싸그리 모아 살펴보았습니다. 그 지출 내역에는 그들이 같이 다닌 데이트 장소 같은 연애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군요. 심지어는 아내의 지출 내역에는 제법 늦은 저녁 시간에 승인된 호텔 내역까지 있는 걸 보니 이미 깊은 관계로 발전했더군요. 전 이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그 개인 교습 선생이랑 선까지 넘었음이 틀림없구나. 그래서 전 아내가 개인 교습 선생과 어떻게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인 건지 캐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중 아내를 조용히 떠보았죠. 여보, 요즘 지민이 실력은 좋아지고 있어? 그 선생이 잘 가르치는 것 같아? 어때? 저는 딸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은근슬쩍 개인 교습 선생 이야기를 아내에게 꺼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태연하게 대답하더군요. 요새 많이 늘었어. 그 선생 실력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 그래? 다행이네. 좋은 선생 구했네. 근데 그 선생은 어디서 아는 거야? 그러자 아내는 그 선생은 아내의 아는 지인이 실력이 뛰어난 음악 선생을 안다 하길래 무척 힘들게 소개받았다고 하더군요. 아무나 잘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아내의 뭔가 모를 과장된 말투에 일단 알겠다며 넘어갔네요. 이후 어느 날 저와 아내는 평소 다니던 사교 모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은 국내 기업 임원진들과 그 부인들로 이루어진 인맥용 모임이죠. 아이들 관련 정보라든지 재테크 정보 등 귀한 정보가 오고 가는 자리입니다. 이곳에 그 교습 선생에 대한 키워드가 있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 사교 모임 하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네요. 마침내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시간이 조금 흐르자 아내는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서 주위에 있던 꽤 친한 부부에게 자연스러운 척 말을 꺼냈죠. 요즘 지수가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괜찮은 선생을 붙여놔서 그런가? 그러자 그 부부 중 부인이 어머, 결국 그 선생님한테 받는구나. 지수 엄마 공 많이 들였나 봐요. 공이요? 그 선생님이 모시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어지간한 선물도 안 통한다고 하고 근데 실력 하나는 완전 보장이라는 거죠. 근데 콧대가 너무 높아서 어지간한 방법으로는 교습받기 힘들거든요.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애인이나 돼야 교습해 줄라나? 그런 소리도 했어요. 호호호호.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뭐 이런 건가? 전 그 퍼즐이 맞춰진 그 순간부터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만 같았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더욱 충격적인 사진이 제 휴대폰에 전송되었죠. 아내의 뒤를 밟던 사람이 보낸 그 사진은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번엔 아내와 함께 찍힌 남자는 그 선생이 아니라 다른 놈이더군요. 그러니까 아내가 만나는 남자가 한 명 더 있다는 거죠. 이번 남자는 골프 연습장에서 주로 만난다고 했습니다. 이 남자는 아내보다 나이가 있는 사람으로 보였죠. 며칠 더 보니 둘이서 같이 라운딩도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라운딩 후 그 남자와 함께 객실까지 올라가는 사진이 찍혔더군요. 사실 아내에게 골프를 권유한 건 바로 저였습니다. 가끔 임원 부부 동반으로 라운딩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골프를 싫어하더군요. 얼굴 탄다고 별로 내켜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연습하기에 전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아내에게 그저 고마워했네요. 아내에게 저 아닌 다른 남자가 2명이나 존재한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유하게 살게 해주려 열심히 노력해왔건만 호사를 누리다 못해 이런 짓까지 하다니. 전 이 배신감에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강한 분노를 느꼈죠. 지금까지 아내는 제 돈으로 정말 귀족같이 살았습니다. 사실 저 역시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에게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아내는 그 정도가 조금 심한 편이었죠. 어머니가 진주 목걸이를 즐겨 찾다면 아내는 그보다 더 비싼 다이아몬드라든지 명품 보석 같은 상당한 고가의 액세서리만을 고집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종류의 보석을 갖춰두고 이것저것 골라가면서 하던 것만 봐도 아내가 보통보다는 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어머니는 명품 신발이던 명품 백이던 한 번 산 제품은 상당히 오래 쓰시는 편이었는데 명품만 고집하는 아내는 시즌별 상품을 모두 갖춘다든지 신지 않고 모셔둔 신발이 가득할 만큼 쇼핑 중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치가 심했습니다. 예전 제 어머니가 귀부인이었다면 아내는 그보다 한 수 위였죠. 사실 아내는 젊은 시절 내내 발레를 했다 했으나 발목 부상으로 관두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와는 발레를 그만둔 뒤 이모님 소개로 만나게 되었죠. 연애의 감정보다 서로의 조건에 부합하는 만남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적당한 집안 출신의 참한 며느리가 필요했고 아내의 집에서는 부유한 집안 출신의 사위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아내와 결혼 후 장인어른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그 자금도 저와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시길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장인어른 댁에 차압까지 들어와 제가 처가에 집도 해드리고 차도 해드린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네요. 그런 저를 배신한 아내가 전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내가 쓰는 카드를 정지시켜버렸죠. 이 사실을 알 리가 없는 아내는 그날도 백화점에서 여느 때나 다름없이 쇼핑을 마치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내에게 말했죠. 사모님, 다른 카드는 없으십니까? 왜요? 이 카드 문제 있나요? 정지된 카드라고 나옵니다만. 아내는 저에게도 카드사에도 전화를 걸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아내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카드사에서는 소유주가 정지했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백화점에서 아내는 아무것도 사지 못한 채 오히려 망신만 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날 밤 저에게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뭐야? 어떻게 카드를 정지시킬 수가 있어? 도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아내의 뻔뻔한 태도와 질문에 어이가 없던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왜 그랬을까? 당신 어떻게 생각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 됐고 빨리 카드 풀어. 뭐 하는 거야 정말? 전 아내에게 업체에서 보내준 사진 몇 장을 보여줬죠. 그러자 아내의 안색이 변하더군요. 내가 당신 이놈 저놈 만나고 다닌 사진 다 가지고 있어. 한 명도 모자라서 2명씩이나? 아, 더 있나? 안색이 변한 아내는 그것도 잠시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내 뒷조사했어? 아니 그런 걸 왜 해? 그런 아내의 뻔뻔함에 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을 데리고 바람을 피워? 그런 아내의 뻔뻔함에 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을 데리고 바람을 피워? 그것도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난 그동안 처가댁이며 당신한테 돈 갖다 바치는 기계였나? 당신 고생 안 하게 했더니 뭐가 그렇게 아쉽고 부족했다고 이런 짓까지 저지른 거야? 하지만 아내의 당당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뭐 어쩌라고. 그 뒷조사하는 사람들 말을 뭘 믿고 막말로 그 사진이 합성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아내의 말에 아내가 지금까지 사용한 카드 내역을 내밀었고 그걸 본 아내는 저에게 이런 것까지 뽑아볼 만큼 형편없는 사람이었냐고 따져대더군요. 전 그런 아내의 행동에 더 이상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본때를 보여주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고등학생 딸은 이미 엄마의 외도에 대해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더군요. 아내와 다툼 후 아내는 밖으로 나가버리고 홀로 서재에 있는데 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죠. 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미안했지만 언젠가 딸도 알 수밖에 없는 일이니 불러서 물어봤네요. 잠시 머뭇거리던 딸은 저에게 엄마에 대한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어릴 때부터 악기 연습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이리저리 돌리기는 했어도 친구들 엄마같이 따뜻한 엄마는 아니었다는 딸의 말에 이제껏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는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아내는 초등학교 이후로는 딸에게 요리다운 요리도 만들어준 적이 없다 하더군요. 그리고 이 집으로 이사 온 이후 엄마가 집에 잘 있지를 않았다고 하면서 얼마 전 엄마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아이까지 그 더러운 소문을 들었더군요. 전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더욱 확실하게 아내를 쫓아내겠다고 다짐을 했네요. 저는 딸이 힘들게 말해준 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녹음해 놓았죠. 전 아내의 불륜에 대한 모든 근거를 확보하게 된 이상 이제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전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선포했죠. 그리고 아내와의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해두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혼하자. 지수는 내가 데려갈게. 당신은 그냥 몸만 나가. 재산분할은 이때까지 충분히 받았잖아? 재산분할에 있어서 제가 아내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갓집에 차압이 들어오고 장인 장모님이 아무것도 못 건진 채 그 집에서 쫓겨나셨을 때 당시 어떻게든 당장 살 집을 구해야 했죠. 그때 3억짜리 아파트를 사겠다 해서 제가 그때 증여세 6,800만 원까지 다 납부한 상태로 새 가구와 새 가전까지 구입하실 수 있도록 4억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이 장인어른 사업에 도움 주신 부분과 제가 나중에 자동차 해드린 금액은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돌려받지 않을 생각이니 아내에게는 이 조건만으로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죠. 제가 이혼 조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아내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그건 안 돼. 이혼하더라도 애는 못 줘. 그리고 당신이 자발적으로 갖다 바친 돈을 왜 내 재산분할에다 갖다 붙이는데? 거기에 아내는 제가 한 뒷조사로 인해 오히려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았으니 그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결국 아내의 주장은 재산분할은 반은 받아야 하고 양육권의 위자료까지 두둑하게 받아야만 이혼해 줄 거라는 소리였네요. 아내는 결코 제 생각대로 그리 고분고분하게 나가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기라도 하듯 억지를 부리더군요. 전 그러거나 말거나 제 계획대로 이혼을 진행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부모님은 그동안 저와 딸아이의 감정을 위로하시면서도 더 이상 아무것도 내주지 않도록 잘 처리해 이혼하라 하시며 아이 보호를 위해 당분간 데리고 있겠다 하시더군요. 또한 아내와의 이혼에 있어 제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이라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아내는 자기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하다면서 통곡을 하기도 했고 미친 사람처럼 절 노려보다가 갑자기 달려들기도 했죠.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버티자 아내는 마지막 발악으로 절 의처증으로 몰아가며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신 지금 의처증이야. 당신 미쳤다고? 당신 회사에다 다 알릴 거야? 지수 엄마, 이제 그만해. 당신이 이럴수록 당신 힘만 빼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한다고 한 거 못하는 거 봤어? 나랑 2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그걸 몰라? 증거가 차고 넘쳐. 당신은 내가 그 자리까지 쉽게 올라간 것 같아? 아내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거란 걸 알면서도 억지를 부린 거죠. 그렇게 저는 갖춰진 모든 증거물을 토대로 이혼 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증거에 가정법원에서 또한 제 손을 들어주더군요. 아내는 끝까지 제가 의처증이라고 몰아가면서 재산분할과 함께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청구하려 했지만 아무런 근거 없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딸도 제 편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아내는 양육권도 재산분할 없이 제 발로 나가는 것으로 깔끔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명확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남편인 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는 억지를 부린 걸 보면 정말이지 이런 아내를 그동안 별다른 의심 없이 믿고 신뢰해온 제 자신이
멍청하다는 것을 깨달았네요. 그럼에도 이제라도 스스로 결단을 내리길 참 잘했다고 제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더군요. 이혼 후 저는 딸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딸의 음악 교습에도 저희 부모님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응원하고 있네요. 그리고 딸에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쓰고 있죠. 아직은 일과 가정의 균형 맞추기가 쉽지는 않지만 제가 그리하겠다 마음먹었으니 이번에도 전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딸과 이전보다 더욱 가까워진 기분에 표정이 밝아졌나 봅니다. 직원들이 부쩍 요즘 좋은 일 있냐고 물어오네요. 아내는 이후 처갓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내와 처갓댁의 지원이 끊겼으니 다들 힘들겠죠. 사교 모임 멤버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리더군요. 물론 전 이혼 사실을 알리고 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빌려준다 해도 제가 채무를 변제하지는 않을 것이라 못 박았습니다. 아내가 바람만 피우지 않았어도 계속 귀부인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바쁘게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모든 부분을 아내와 아이를 위해 헌신했건만 그런 저에게 돌아온 건 아내의 외도일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2명하고 말이죠. 어떤 이유로 그들이 만나 엮이게 되었는진 몰라도 바람이라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 한 번씩 관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